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170? 네? 또 잘려? 그거는 뭐 내가 쓸 때 땡길 거야, 쓸 때. 지금 내렸어. 한번 다시 보세요. 서볼게. 아니, 아까 있었으면 진작 받으려고 했는데. 또 뭐야? 얼굴만 나와. 여기까지 밖에 안 나와. 여기다 한 번 넣고 길게 좀. 아니. 근데 저기도 안 돼. 그러니까 여기다 아니야, 이거 아까도 또 달라요. 무서워. 600개 안 나와. 그 정도. 그러니까 이게 좀 뒤로 가야지. 아, 맞다. 됐다. 그죠? 이렇게 하면 나와. 요만큼만 나오면 돼. 내 얼굴을 보려는 게 아니니까. 자, listen to me carefully. 좋아. 네. 오늘 176표시고요. 올해 들어서는 네 번째 수업입니다. 근데 갑자기 날이 더워져가지고 지난주 수업 때는 1층 들어올 때 들어오면서 오른쪽에 벚꽃이 확 접혔었는데 오늘은 왼쪽에 라일락이 확 접혀가지고 눈을 감고 있으면은 그녀의 향기가 아주 라일락이 아주 지금 1층에 대박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제가 사실은 낭만주의적인 로맨티스트입니다. 제가 집에서 이런 거 장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몇 분한테는 알려드렸는데 매향차. 그래서 매화를 주인 몰래 요만한 가지 한 2개를 꺾어요. 이렇게 딱 분질러가지고 파파통에 넣어서 냉동을 시킵니다. 냉동 그대로 얼어요. 그리고 차 한잔 할 때 꽃 한 종이를 딱 던지면 얼은 꽃이 녹으면서 활짝 핍니다. 거기서. 그리고 찻잔을 들면 매화 향이 납니다. 그러면 차만 못 먹고 후후 불면서 이렇게 놀이삼아 이게 매화 내향차. 시조 한수 기왕에 매화 얘기 나온 김에 지난번에는 제가 섬진강 호미를 시를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다정가입니다. 제목이 참 우리 한민족은 정이 많다고 그러는데 아시죠? 읽어보십시다.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의 신변인데 일지 중심을 자기야 알야하는 다정도 병이냐하여 것들어 하노라. 저는 여기가 하이라이트 다정도 병이냐하여 진짜 이게 병이에요. 이준현이라고 아주 유명한 시조 시인 조선 초기 정도 되는데 아주 이분이 재밌는데 얽혀 있어서 제가 이 시조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형제가 200년, 2000년, 2만년, 2억년, 2조년. 실제로 그래요. 제일 막내입니다. 막내. 그래서 100, 1000만, 억, 조 이렇게 돼요. 옛날에는 10만, 1000만은 없었대요. 10만, 100만은 없었고 만, 억, 조 그냥. 그러니까 억이 10만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조가 100만이야. 딱 100만, 1000만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제가 가끔 태안 말리포 얘기할 때 말리포 옆에 천리포도 있고 백리포도 있고 신리포도 있다 그러면은 뻥치지 말라고 그래요. 실제 있거든요. 똑같아.
근데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제가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을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현재 시기가 고려의 멸망, 공민왕이 피살되고 나서 권력을 잡은 게 이인임이거든요. 몇 번 설명했습니다. 이인임이가 고려 말의 최후의 권력자인데 이인임의 족보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인임이 이분의 손자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성계의 사위 이재, 경순공주 남편. 그래서 이방원이가 남편은 죽이고 딸은 여자는 안 죽였죠. 그것이 또 증손자야. 또 한 대답 내려가서. 그 다음에 우왕, 창왕으로 이어지는데 우왕의 부인 근비, 창왕의 생모는 외갓집, 그러니까 딸 쪽으로 증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집안이다, 사실은. 그랬는데 여기에 얽힌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투금탄, 금을 던진 여울. 여울탄이거든요. 한강인데 이게 지금 한강에 이렇게 동상이 있어요. 이게 방화대교, 이쪽에 가양대교, 그 중간이에요. 그 경제미술관 그 고급질 때 얘기인즉슨 뭐냐면 형제가 이조년이가 형하고 막내니까 형하고 같겠지. 어떤 형인지 몰라. 억년이 같아. 이렇게 가다가 길에서 금덩어리를 주워요. 2개를. 근데 형 하나, 나 하나 가지고 이제 집에 가려고 배를 탔어.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동생이 금덩어리를 가게다 던지는 거예요. 형이 깜짝 놀라서 야,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형, 이게 못 쓸 거야. 내가 이걸 들고 있으니까 형이 없었으면 내 거가 2개인데 하는 나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형이 야,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에이, 못 쓸 거로 형도 던졌어요. 그래서 2 형제가 그냥 빈손으로 배에서 내렸다. 형제 우애가 그렇게 좋다. 이거 교과서에도 나온 얘기거든요. 어느 교과서에는 누군지 안 나오고 어느 이야기에는 이 주인공이 이조년이라고 나와요. 청백리입니다. 청백리 티끌없이 산 그런 분이에요. 재밌죠? 그래서 지금도 여기가 강서구청쯤 되나요? 여기가 강화구청이 거기서 조형물을 세워서 투금 타는 이야기가 지금도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에 대한 사람 제가 또 얘기했었잖아요. 황금을 보기를 불같이 하라. 계속. 그래서 앞으로 금이 나오면 물에 던지지 마시고 저한테 주시는 걸로 우리 클래스는 수습을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혹시 이쪽에 한번 가면 보셔요. 자, 지금 이제 날이 더워지고 어제도 우리가 답사를 오대산 갔다 왔는데 이제 외부 활동이 아주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 3월 달 말에 전주를 시작으로 해서 경기도 북부 지역에 있는 고려 유적, 고려의 멸망만큼 이런 유적, 그다음 삼척까지 갔다 왔죠. 공민왕릉하고 그다음에 이석계 5대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동구릉의 권원성 청환 예초제를 봤습니다. 가서 보고 어저께는 오대산, 이거는 이제 왕릉 답사는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탑을 보러 다니자 해서 팔각구층탑, 어제 보니까 팔각구층탑의 상념부를 다시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옛날 거는 땅에 내려놓고 위에는 새 거를 꽂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뜻깊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최초에 그 왕릉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한번 쭉 했었고, 그 다음에 고려의 멸망 얘기까지 지금 오늘 시간에 계속 이제 조선의 건국으로 넘어가는 타이밍인데, 우리가 권원릉을 갔었기 때문에 능에 대한 얘기 제가 한번 쭉 보겠습니다. 권원릉을 위로 능치까지 다 올라가 왔는데 이론 교육을 제가 그날 비가 부실부실 와가지고 동구릉에 들어가면 어느 능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전체적으로 큰 홍살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능마다 또 홍살문이 있죠. 권원능, 뭐, 능,
목릉 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동문호 전체를 아우르는 큰 문인데 한자하고 한글이거든요. 한자를 쓰면 홍전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이제 굳어져서 못 고칩니다. 이 말이 굳어져서. 동문흥은 그 최대 왕릉군입니다. 물이 지어 있는 가장 규모가 큰 경복궁에서 볼 때 동쪽에 있는 9개의 능, 요것이 들어온 순서대로입니다. 이곳에 들어온 묻힌 순서대로 해서 요 9개의 능이 있는데 17분이 들어오셔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이거는 뭐 한번 차분하게 설명할 기회가 또 있을 거고, 권원능이 요건데 1번 권원능. 그래서 입구에서 들어가서 쭉 들어가면 정면에 제일 안쪽에 있는 게 권원능.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능인데 태조만 2글자입니다. 다 한 글자거든요. 정능, 태능, 선능, 정능 다 한 글자인데 이성계만 권원능. 나라를 세우고 그 시작이 된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권원능의 능제는 외형적인 모습은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현정능을 거의 카피하다시피 해서 만들었습니다. 공민왕까지는 공군이 2개가 같이 묻혀도 이름을 따로따로 붙였어요. 현능, 정능 이렇게. 그래서 묶어서 현정능. 그래서 이 권원능은 이후 조선 왕릉제의 표본이 되죠. 저걸 보고 이제 저기서 조금씩 달라지는 6,000명이 동원이 돼서 70일간 작업을 했는데 청완 예초이는 여기에 있는 동문에 억새풀이 있다. 다른 데 다 잔디인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얘기를 했지만 원래 이성계가 강씨부인 묘를 여기 바로 이 뒤에죠. 덕수궁 옆에 지금 영국 대사관 자립점으로 추정을 하는데 잘 꾸며놓고 당신이 그 옆에 묻히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근데 죽을 때가 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언이 저놈이 거기다 묻어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야 나는 함흥에다 묻어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함흥에서 태어나고 함흥에서 자랐는데 나를 함흥에 묻어줘라. 근데 이방원이가 태종 왕이 돼가지고는 백성들한테 충효를 강조하는데 자기가 충효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미워도.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방원이하고 이성계하고가 군사적인 대립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함흥에 묻어줄 수는 없고 함흥에 흙을 떠다가 덮었는데 함흥에 그 억새, 푸른 억새, 청완이 거기에 같이 묻어와서 자라고 있다. 그런 전설이 있죠. 그래서 혼자 계셔요. 혼자. 그래서 왕 중에 혼자 계신 분은 3분이다. 권원능, 영월의 장능, 아주 지금 핫한 단종이죠. 영월 장능. 그 다음에 선점능의 정능, 중종도 3번째 부인의 그 심술 때문에, 욕심 때문에 결국 혼자 있습니다. 응? 뭐 말을 해요. 뭐. 아니 다른 능도 혼자 있는 능이 있지 않아요? 왕이 혼자 있는 건 3밖에 없어요. 왕. 왕비는 혼자 있는 분이 여러 있죠. 단왕은.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그 제실이 있는데 그건 다 새로 지은 것이고 원래 옛날에 거기 제실이 원찰, 불교를 믿지 않지만 태종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내가 신하들이 불교를 반대하는 줄 알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를 내가 어찌하리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원찰이 커져서 개경사라는 원찰이 있었는데 폐사가 돼서 지금은 뭐 일부 흔적이 있다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완예초이를 우리가 봤는데 어차피 동군홍은 2번 정도 더 가야 됩니다. 동군홍에 10분이 계시기 때문에 왕을 기준으로. 자, 권원능은
밖에서 보면 여기 앞에는 항상 모든 등에는 이렇게 돌다리, 시내가 가로질러 흐르고 돌다리는 금천교라고 하죠. 왕릉하고 궁궐하고 기본 시스템은 같습니다. 사실은 절도 비슷합니다. 성역, 어떤 그 영역에 들어가는 경계를 의미합니다. 물론 홍살문이 정확한 경계지만 이건 마음을 씻으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냇물이 흐르고 다리가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홍살문 옆에는 판위라고 하고 배위라고 하는데, 이 두꺼운 그 교재에 요거 큰 그림이 있을 거예요. 몇 페이지인가. 그걸 아니 처음에 흰 종이로 나눠드린 거. 이 정도 돼요. 그걸로 찾으신 분 몇 쪽이라고 얘기해줘요? 28쪽. 28쪽에 지금 요거를 쭉 설명을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제례를 올리러 오면은 바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서서 의관 정제 몸가짐을 간절히 하고 엎드려 절하지는 않고 고개 숙여 인사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길은 통상 높은 길과 낮은 길이 하나가 있거나 좌우에 있거나, 그거는 이제 능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아무튼 가운데 높은 길은 향로 또는 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말로 하면 귀신이 다니는 길이라는 뜻인데, 누가 유일하게 들어가느냐, 제향 때 가서 보면 충문을 가져가는 사람이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날 읽은 충문하고 지필향하고 이런 것을 미리 궁에서 가져오거든요. 그 사람이 여기로 들어가고, 임금 어도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어도. 어디에 가면 왼쪽에도 잘 길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세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아무튼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데, 가운데는 신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궁궐하고 다른 점은, 궁궐은 여기가 어도입니다. 가운데 높은 데가. 근데 왕릉은 어도도 하나 비켜나간다. 그 다음에 이제 제향을 올리는 건물이 정자각. 저걸 정자각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자각 그러면은 그 선비들이 낙향해서 풍광 좋은 곳에 호연지기를 기르고 쉼터를 만들어 놓은 정자를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 고물의 정자처럼 생긴 건물, 그래서 정자각이 발음이 맞는 것 같아요. 국어 전공한 사람은 또 다르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생긴, 가로로 생긴 게 정청이고, 이렇게 T자로 나랑 나 있는 쪽으로 튀어나온 고물의 정자의 이 부분, 이게 배례청입니다. 그래서 정청에 진설, 제수를 진설해 놓고 배례청에서 술을 따라 올리거나 음식을 올리거나 절을 하거나 그런 일정의 예의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올라가는 계단이 동쪽에는 통상 2개가 있는데, 이쪽은 신계고 이쪽이 어계. 요거 임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임금도 일로 올라가요. 이건 사실상 사람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따라서는 임금이 직접 그 주관하는 행사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예를 막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서 세자가 가거나 영의정이 가거나 하면 조금 그나마 이물로워지겠죠. 그래서 이 옆에 그 행사 때만 나무 계단을 임시로 놓기도 해요. 옛날에도. 그런 건 이제 융통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동쪽에 있는 계단 2개. 그리고 배위 딱 올라서면 이렇게 절하는 자리라고 해서 있는데, 요거는 동군은 번원릉에만 있어요. 다른 데 없어요. 그리고 정자각 안에서 들여다보면 이 정자각 문으로, 요걸 뒷문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앞문입니다. 이 능 주인이 홀령이죠. 홀령이 내려와서 차려놓은 음식을 드실 때 드나드는 문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여기 봉분, 능침이 보일 듯 말 듯 또는 거의 안 보이게 하는 것이 그 구조상 의도적인 배열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 동계의 반대쪽, 서쪽도 계단이 하나 있는데 여기를 드나드는 경우는 중간에 이쪽에 수락관이 있거든요. 수락관에서 음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실에서 다 준비해 가지고 오는데 수락관에서는 잠시 데우거나 뭐 약간 무너지고 손보거나 하여튼 그 정도 간이 그래서 그 수락관에서 음식을 여기다 올리거나 내리거나 제사가 마지막 다 끝나면 충문을 태우러 가거나 할 때 서쪽 계단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뒷문이 아니고 정문이라 그래요. 그 문 앞에 보면 능에서 내려와서 이것도 건너기 힘드실까봐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계단이 있고 그래서 이 다리는 신교 요거는 요쪽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신로 그래서 이렇게 도로처럼 연결되어 있는 능도 있어요. 가서 자세히 보면 그래서 이것은 혼주, 능주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복방은 반대쪽이야. 수락관의 반대쪽에. 그러니까 사람이 홍살문에서 보면 오른쪽에 이 원래 복이 노비 개념이거든요. 지키는 사람. 그래서 능참봉이나 이런 이제 능지기들이 거주하는 일종의 숙직실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수락관인데 이제 서로 반대쪽에 있는데 이 건원동 수락관이 초창기에는 없었어요. 초창기라 하면 저기 2010년에 세계유산이 됐는데 제가 2010 몇 년도까지 답사 다닐 때 제가 찍은 사진에는 초석만 있었습니다. 근데 몇 년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렇게 복원을 해서 수락관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전대라 그래서 이렇게 생긴 돌이 이것도 글자로만 보면 돈을 태우는 대예요. 소전. 근데 돈을 태운다? 이상하죠? 요거에 대해서는 좀 갑론을박이 있는데 소전대는 태종 무열왕까지 아니 무열왕이 아니라 태종 이방원까지만 있고 그 뒤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성계의 능에 있고 정능에 있고 태종능에 있고 세 군데에 있고 나머지는 소전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없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처음에는 충분히 여기서 태웠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갈 그 정릉, 강씨 부인 정릉은 이 소전대가 그 매점 밑에 약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칫솔 있다면 이제 물통 놓는 다이로 썼어요. 뭔지 모르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 불과 21세기까지 그렇게 지냈습니다. 예감은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예감. 이렇게 돼 있고 뚜껑이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충문을 태우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충문을 태우지 않고 묻었어요. 그냥 태울 수 없다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오면 또 묻고 하니까 벌레도 생기고 어떤 때 비바람에 또 덮어놔도 더 노출이 되고 흉한 거예요. 그래서 영조 때 묻지 말고 태워라 그래서 그 뒤로는 전부 태우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요새 그 시제를 제가 지난주에 강진 우리 할아버지 시제를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대축을 했거든요. 거기서는 충문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요새는 산불 때문에 태우지 않습니다. 생략, 태우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나 오른쪽 위에 어디쯤에 이런 돌이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산신석이에요. 이 산의 주인한테도 약간의 먹거리와 술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대개의 경우 사대부들 제사도 똑같이 지내는데 사대부들은 산신을 먼저 지내고 사대부 제사를 지내는데 왕릉은 왕을 먼저 지내고 산신을 나중에 지냅니다. 그래서 각 문중에서 각 문중의 시조들은 왕급으로 봐서 먼저 지내고 산신을 나중에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산신석 몇 개 차려놓고 간단하게 이 산의 주인한테도 오늘 제사가 있습니다.
비각은 비석을 세운 각이죠. 비각. 통상 비각을 봤을 때 대부분이 영조 때 많이 영조가 올해도 계셨고 그런 그 조상들 바로 막 그 찾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영조 때 세운 비석이 많고 고종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대한 이렇게 써 있으면 다 고종 때 대한제국이 되고 나서 세운 거고 나머지 대부분은 영조 때 세운 건데 이게 무슨 능이라고 써 있는 게 비석이 있습니다. 근데 권원능에는 들어가면 이렇게 큰 비석이 2개가 있어요. 여기서는 나중에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당신이 황제가 됐기 때문에 당신 위로 7을 황제를 올리거든요. 나만 황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일 위에가 이성계가 황제가 돼요. 그래서 대한 가지고 쭉 써 있습니다. 이거는 능비죠. 능비. 무슨 능이라고 쓴 거고, 이거는 신도비. 그래서 이성계의 어떤 쭉 일생이라든지 이런 걸 써놓는 거예요. 신도비는 원래 종 2품 이상 벼슬아치만 신도비를 세울 수 있는데 왕의 신도비는 너무 크고 힘들어서 세종대왕 이후로 신도비 세우지 않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그리고 왕들은 실록이라는 기가 막히게 자세한 기록이 있는데 그에다가 뭘 또 새기냐. 그래서 세종대왕까지는 신도비가 있고 그 뒤는 신도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언덕 위에 능이 통상 올라가는데 이 언덕을 강이라고 합니다. 강. 이것은 인위적으로 꾸미지 않습니다. 특히 낮다 그래서 북도 들 수는 없습니다. 일부 깎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알 수 없으니까 북도거나 막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능이 있는 그 커다란 언덕은 자연 지형을 최대한 살려서 그걸 강이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밭을 포함해서 이 지역을 사초지라고 부릅니다. 그 위에 능이 있는 뒷부분에 또 약간 이 맥을 찾죠. 이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해서 뒷부분에 불룩한 데는 잉이라고 합니다. 잉태한다의 잉하고 같은 뜻입니다. 생명, 기를 잉태한다는 거죠. 그래서 잉이고 강이고 우선 그 정도는 뭐 간단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담을 쌓는데 담이 구부러져 있죠. 그래서 구부러진 담, 그래서 곡장이라고 합니다. 곡장. 곡장을 둘러치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담이 구부러져 있죠. 구부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 있는 부분을 우리 일반 사대부 묘는 묘등 또는 뭐 봉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능은 능침 또는 능상 이렇게 부릅니다. 높이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능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침에는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능에 가면 능침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능침이 있고 상계, 중계, 하계 약간 턱이 져 있습니다. 턱이 상중하식으로 그래서 상계에 문인석이 있고 하계에 무인석이 있고 그것도 문모가 구별이 되죠. 근데 대가 뒤로 가면 문무인석이 없어지고 같은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는 눈을 가지시면 재밌죠. 그래서 이거 한 단에 서 있네. 여기는 문인이 있고 한 단이 딱 앉아서 여기에 사진에 안 잡히지만 무인 요쯤 서 있고. 근데 보이지 않잖아요, 가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청마, 이 청마는 푸른 억새라는 뜻이고 예초는 우리가 벌초 갔다 와서 그런데 벌초는 조금 무자비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정벌하러 간다 막 그러잖아요. 그 벌자거든요. 그래서 벌초라고 얘기하지 않고 좀 점잖게 얘기했더니 예초라, 예촉이라 그러잖아요. 예촉이 기계 이름을 예초하는 의례적인 그런 행사를 했다는 거죠. 이거 매년 한신날합니다. 거의 한신날이 4월 6일, 친목일 다음 날이죠. 그래서 비포, 애프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포, 애프터, ing. 영어 다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말끔하게 1년에 한 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둘러친 돌, 요 담처럼 둘러싸은 돌을 병풍석, 병풍 두르듯이 둘렀다 해서 병풍석이라고 하고, 요거는 난간석이라고 하죠. 난간을 쭉 돌리죠. 이게 전체 몇 각일까요? 각으로? 12각입니다. 12각. 8각은 좀 급합니다. 각이. 12각, 24각, 36각 그럼 점점 더 원에 가깝겠죠. 그죠? 12각입니다. 12각. 병풍석을 확대해서 보면 네모진 게 면석이 있고 그 면석이 12개가 있는 거예요. 12개니까. 그 면석과 면석 꺾어지는 데를 연결하는 데 있는 이게 우석이에요. 이름은 그냥 참고로 제가 말 나온 김에 알려드리는데, 그 탑 설명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단부에 이렇게 보면 모퉁이 기둥, 우주라 그랬죠? 우주. 이 우가 모퉁이 우자입니다. 가운데는 뭐라 했어요? 행주. 이것도 우석이 같은 말이에요. 우석.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우려면 이해하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석, 면석 12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로지르는 돌이 아래와 위에가 있는데, 아래는 지대석, 땅에 닿으니까 위에는 만석. 근데 여기 보면 중간중간 이런 들 하나씩 이렇게 있죠. 이렇게. 요것은 인석, 당길 인자입니다. 저거를 찔러 넣어야 이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얘가 없으면 이거는 좀 힘만 주고 비만 오면 그냥 무너집니다. 요거 쐐기 박듯이 얘가 깊숙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럼 얘가 안 무너져요. 이거는 인석이라고 합니다. 쉽죠?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또 디테일하게 보면 그림에 뭐가 있느냐. 면석에 이런 그림은 그냥 그림의 모양을 보면 수관인신상, 동물을 새긴 관을 쓴 사람, 뭐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또는 12면에 12지신을 새기거나 12지신이 새기다가 간소화되면 요 만석에다가 12지를 글자를 씁니다. 신유술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능에 가서 능치로 올라갈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는 재미가 있죠. 그리고 요 모퉁이 돌에는, 우석에는 불교에서 쓰는 방울, 그런 영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새겨놓은 것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병풍석과 난간석 사이에 쭉 덮여진 돌이 박석이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요거 아시겠죠? 이렇게. 근데 요것은 정확하게는 저거 이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디 가서 가이드한테도 갑자기 질문하면 가이드가 막 버벅댑니다. 뭐더라 막. 옆에서 보면 돌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쭉 연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뭐같이 생겨서 언뜻. 기와. 와석이라고 합니다. 와석. 그리고 박석이라고 하니까 틀렸다 그럴 건 없는데, 그래도 좀 아시면 요돌이요. 이렇게 쭉 까는 돌. 이런 식으로 서로 겹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와석이라고 합니다. 기와 와자를 써서. 물론 뭐 난간석도 위에 이돌 이름, 이 기둥 이름, 요 짧은 기둥 이름 다 있는데, 이 너무 그거는 이제 디테일해. 그래서 거기까지는 필요 없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주위를 둘러싼 2개의 동물은 호랑이와 양이 2마리씩 또는 뭐 4마리씩 나중에 태종이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능침이 결국 돌아가신 분이 주무시는 숙소잖아요. 그걸 지키는, 외곽으로 지키는 동물인데, 호랑이는 아무래도 좀 전투적이죠. 그리고 양은 순하지만,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 뭐 다른데 무슨 종교까지 막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학자들이. 너무 복잡해. 제가 볼 때는 얘는 악한 기운을 막는
어떤 전투적인 임무, 얘는 능침 안 해도 필요하면 들락날락하면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뭐 환관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내실에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되는데, 외곽으로 딱 이렇게 마지막 능침을 지키는 두 종류의 동물들입니다. 요것도 나중에 보면 여기는 두 다리가 다 서 있고 얘는 약간 앉아 있는 느낌이죠. 이게 뛰쳐나갈 자세라고 뭐 해석을 합니다. 전투적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것도 가운데 이렇게 떠 있기도 하고, 여기가 아예 막혀서 여기다가 또 뭐 난초 같은 거 새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성물의 변화를 보는 것도 재미있고, 또 이 얘들 뒤에서 보면 여기에 큼직한 게 매달려가지고 순놈이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는 있는데 여기 다니면서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좌우로 기둥이 하나 써 있죠. 망주석이라. 망부석이 아닌데 이거 망부석이라고 또 자꾸 모르면 조금만 얘기하면 되는데 또 가서 크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망부석이 아니고 망주석 기둥줄자인데 이거의 용도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대개가 혼령이 나갔다가 돌아올 때 내 집인 줄 알게 이렇게 대문처럼 두 개를 세웠다는 설, 됐어.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동물이 있어요. 이게 이름이 세호입니다. 세호. 아주 세자는 하늘 세자죠. 세포 우리가 호랑이 호자인데 글자로는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초기에는 여기 이성재 능에 초기에는 그냥 이렇게 아무 동물 형상이 아니고 이게 뭔가 쉽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렇게 초기에는. 그러다가 요게 조금씩 동물 모양으로 변해요. 조금씩. 그러면 어떤 때는 다람쥐 같기도 하고 청설모 같기도 하고, 나중에 이렇게 뭐 이상하게 뼈도 뭐 등뼈도 보이고 이게 상상의 동물인가 막 하는 정도로 디테일하게 변하기도 하는데,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망주석이 두 개 있잖아요. 능 좌우로. 이쪽은 올라갑니다. 이쪽은 내려가고. 그래서 지상과 천상의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해석을 해요. 근데 어느 집안, 제가 왕릉에서는 못 봤는데 어느 사대부 집안의 묘에 가면 둘 다 올라가. 모르고 한 거지. 이런 데 가서 근데 말 조심해야 돼요. 뭐라 그러면 네가 뭔데 그냥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게 세호, 요거 재밌어요. 요게 중간 단계쯤 돼요. 최초 요거 이렇게 중간 조금, 요게 거의 마지막 단계쯤. 혼유석, 혼이 논이는 곳이에요. 혼이 논이는 곳 엄청 큽니다. 사대부 묘에는 여기서 제수를 진설을 하죠. 여기다가 상석이라고 그러죠. 근데 왕릉은 여기다 진설 안 하고 저 아래 정자가게 하기 때문에 여기는 진설하는 거 없습니다. 혼이 나와서 노는 돌이다. 혼유석.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잘 다듬었는지 정으로만 쪼았을 텐데 반질반질해요. 석공들이 엄청 고생했을 거야. 저거의 진짜 역할은 뭐냐? 진짜 역할. 저하고 왕릉에 답사를 본격적으로 다니면 그 막 동영상이나 이런 거 볼 기회가 있을 건데, 능 안에 뭐 석실이 있다가 나중에 석실이 없어지고 하여튼 뭔가 공간 안에 임금이나 왕비의 관을 넣잖아요. 이걸 넣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앞을 절개해서 여기서 도르래로 관을 내려, 그리고 기역자로 꺾인 도르래로 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덮은 돌이 혼유석이에요. 즉 입구를 덮은 돌이에요. 입구를 덮은 돌. 저거 5명이 들어도 못 들어요. 저거 아니고는 여기서부터 파고 들어가가지고는 얘한테까지 갈 수가 없어요. 부지하세월이야. 공부는 미리 내리나요? 본부는 이거에 관계없이 싸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본분을 절개해서 내리신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얘는 그래서 문을 덮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답사 다닐 때 건원릉인데 고석, 혼유석 밑에는 북처럼 생긴 돌, 고석이 북고자거든요. 고석이 제일 많으면 5개 있습니다. 이렇게 네 콤에 가운데도 있고 5개가 있고 나중에는 4개도 있고 저기 강시구이 정릉에 가면 3개 있어요. 아니 대충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성의 능이 한동안 여기 깨져가지고 이렇게 통나무를 받쳐놓고 이런 참 불쌍한 시절도 있었는데 이런 데가 깨지고. 근데 여기 열면은 여기 내려가서 제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원래 비밀은 그겁니다. 구조의 비밀은. 근데 묻어놓고 나면 모르죠. 그래서 요거 보석 여기 이제 도깨비 귀면 얼굴 도깨비 얼굴이 돼 있고 여기 얼마나 반질반질한지 몰라. 다 정으로 된 건데 다들 보실 텐데. 그다음에 뭐 장면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통상 이거를 문인석, 무인석 그러는데 정확한 명칭은 문석인입니다. 돌로 만든 사람. 근데 인석이라 해도 뭐 틀렸다고는 안 하겠어요. 그리고 각각 뒤에는 말이 있죠. 이거는 이 사람 말입니다. 이 사람 말. 이 사람이 타고 온 자동차예요. 차 뒤에 주차해놓은 거니까. 아까 호랑이하고 양하고 말도 있는 이 말은 그 동물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문석이는 위에, 무석이는 아래 칼을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왕이 아닌데 무석인을 세울 수 없다. 큰일 난다. 역적으로 몰린다. 막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과연 다녀보면 무석인을 세운 묘는 거의 없어요. 거의라는 말은 덜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대표적인 거 한 명의 묘에 무석인이 있어요. 그는 금지가 됐거나 역적이라서 안 세우는 게 아니라 문을 숭상하는 조선이기 때문에 무를 안 세워요. 제가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인을 세우면 안 된다는 규정 없다. 나중에 어디 가서 말 붙으면 제가 그랬다고 그건 얘기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게 장명등이죠. 근데 장명등은 실제로 불을 켰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원릉은 천하명당이다. 건원릉을 잘 써서 조선이 200년 갔다. 500년을 어떻게 갔느냐? 나머지 300년은 다른 사람의 또 명당이 있습니다. 차차라고. 자, 그래서 건원릉 그렇게 갔다 왔다 그러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능제의 기본 시스템, 기본 모양을 간단히 이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예정사항은 5월달, 4월달은 어제 답사로 끝입니다. 15일인데 나머지 뒤에 15일은 제가 개인적으로 씁니다. 제가 다음 주에 중국 갑니다. 양자강이라고 장강 크루즈 타러 갑니다. 저도 좀 놀러 갑니다. 5월 달에 와서 뵙겠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있습니다. 일자가. 5월 3일 날은 종묘가 춘추, 11월하고 5월하고 2번 하는데 종묘 대제. 조선의 제사는 대제, 중제, 소제로 나눠집니다. 레벨에 따라서. 그래서 대제는 그야말로 왕이 직접 관리하는 큰 제사. 3개입니다. 3개. 종묘대제. 또 뭐 있겠어요? 종사를 어찌 하시려고? 사직대제. 한구단인지 하여튼 제 기억은 잘 기억이 안 나나요? 한구단, 천재단, 뭐 같은데 한구단이 있고 천재단입니다. 여기 3개는 대제입니다. 대제. 그 다음에 뭐 중제, 소제는 좀 많아요. 그래서 대제죠. 이거는 기회가 되면 가보시는 게 좋아요. 정전하고 영영전하고 2번 나눠서 지내는데 진짜 볼만합니다. 국왕의 행차 행렬부터 쭉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인데 화요일이지만 어린이날 연휴인데 뭐 어디 안 가시는 분들 그냥 간단하게 강시부인 정릉 이성계는 봤으니까 이제 정릉 봐야죠. 한시부인능은 못 가잖아 우리가. 제가 김정은이한테 얘기했는데 안 된대요. 거기는 못 가고 강시부인 묘만 보겠습니다. 흥천사가 여기에 강시부인능을 지어줬을 때 흥천사를 지어줬는데 옆에 능이 없어지면서 절도 없어졌거든요. 다 일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있습니다. 흥천사도 한번 보시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날 강화도 고려 유적의 마지막 강화도에 고려 왕릉 4개 있고요. 고려 궁지 뭐 남은 건 없죠. 지인 터만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절이 어디냐? 그거 다 몰라. 전등사입니다. 전등사 보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헌인릉, 왜냐면 저기 정정 못 가죠. 그래서 그 다음에 헌인릉입니다. 태정, 태세니까 태종릉 보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대왕릉 보러 가서 5월 달에는 태정, 태세까지 하고 초파일에는 은혜사, 백흥암 보러 가겠습니다. 6월 달에 문단세가 있어서 단종. 문종은 그 제가 이성계 청원 예초에 볼 때 나오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필요하면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단종릉 요거 1박으로 그래서 1박으로 단종 귀향 경로 따라서 그래서 제가 지금 모든 답사는 정회원하고 수강회원하고 한테 기회를 주는데 요거는 수강회원만 주고 있어요. 13명만 갈 거거든요. 제가 운전해서 그 작은 차로 구석구석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자꾸 문의가 들어와. 저도 가면 안 되냐고. 빨리 신청하세요. 그리고 탑답서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거는 안동 전탑들 보러 갑니다. 그 다음에 세조, 약간 순서는 바뀌었지만 세조, 광릉하고 봉선사, 또 서운릉 이렇게 한번 보고요. 카풀을 해야 되는데 대중교통 하여튼 왕릉 답사는 이변이 없는 한 전부 오후 반나절 답사로 할 겁니다. 1시나 2시나 모여서 그래서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어디서 모여라 몇 배서 앞으로 와라 이렇게 하는데 개중에 애매한 곳이 있어요. 애매한 곳. 예를 들면 세종대왕 영릉 그 용인선 타면은 세종대왕 능이라는 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 내려서 세종대왕 능이 6km야. 그러니까 이거 참 곤란해. 서울대 입구역이랑 똑같아. 그래서 카풀을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한 대에 5명씩 운전자 포함해서 갈 수 있는데 현재 저하고 손진 씨가 저 갈게요 해가지고 2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카풀을 제공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한 거야. 속도 모르고 저 카풀 신청해 자꾸 그러는데 가가 있어야 카풀을 하지. 그래서 한 2분 정도가 더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사를 요 위에는 이제 마친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갈 거 강화도, 영월, 왕릉하고 원찰, 항상 왕릉하고 원찰이 있습니다. 없는 데도 있지만 그 다음에 태실도 가고 사고 다 돌아가. 여기는 오대산 사고 맞죠? 다음에 강화도 가면 정족산 사고 봅니다. 그럼 벌써 5대 사고 중에 2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종태실 전주에서 봤고 영천에 가면 인종태실이 은혜사 뒤에 있어요. 이 태실은 하여튼 기회 될 때마다 더하기 해가지고 가능하면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도 서론이 좀 길었는데 하여튼 그 건원릉까지 설명을 다 했고요. 고려가 멸망한 이야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다음 시간에 조선의 건국. 고려의 멸망은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어요. 근데 제가 또 정리의 달인이잖아요. 한 장에 적었습니다. 한 장에. 고려사 한 장에. 고려는 918년부터 1392년 조선이 건국할 때까지
474년 34대 왕. 그러면 딱 벌써 감이 오죠. 조선은 519년에 27대 왕인데 34대 왕이 있었다는 것은 왕권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튼 신라 말에 경연이가 후백제를 먼저 선포하고 궁예가 후고구려를 선포했는데 궁예를 왕건이가 엎었죠. 그래서 고려를 선포하고 이제 다 후백제와 신라를 병합해서 고려가 통일을 달성한 것이 36년입니다. 근데 그 직전에 발해가 멸망을 하죠. 근데 발해도 고려 후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려가 거란을 싫어한 이유가 저놈의 새끼들 우리 발해를 멸망시킨 놈들이야. 거란이 그 뒤로 고려를 3번 크게 침공을 합니다. 이쪽은 중국의 역사고 이쪽은 우리 한반도 역사인데 중국은 그 당시에 신라와 삼국 통일을 도왔던 당이 멸망을 하고 5대 19개 혼란기를 거치다가 아주 문치의 묘범을 보이겠다 한 왕조 송나라가 들어서지요. 그 중에 이 중국에도 항상 문제가 이 북방민족이야. 그래서 거란이 요 나라를 세워가지고 발해를 멸망시키고 고려도 크게 여러 번 치고 들어왔죠. 그리고 이때 여진종이 금나라를 세우고 이 여진이 또 거란과 송을 몰아내거든요. 그렇게 해서 중국은 흘러가는 거야. 그러는 가운데 여진이 바로 힘을 못 쓰고 잠시 주춤하는 사이에 몽골이 먼저 일어나죠. 몽골. 그래서 몽골이 원나라를 세우는데 몽골이 1232년부터 59년까지 6번, 크게는 수없이 침공을 했는데 크게는 6번으로 기록을 합니다. 역사는. 그래서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한 뒤에 거란의 침공도 잘 막았고 서희의 단판도 짓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조 국가로 잘 넘어가다가 무신 정권에 망가진 게 100년. 이 와중에 몽골하고 싸우면서 왕권과 신권이 대립을 또 내부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38년 동안은 강화도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화도에 왕릉이 사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잘 협약을 맺고 왕권으로 복귀하면서 개성으로 돌아가니까 무신들은 우리는 못 가겠다 해서 삼별초로 진도 제주도로 내려간 거고 고려는 원나라의 속국이 돼서 다시 한 100여 년 충자 임금들로 이어지죠. 그러면서 원나라와 고려는 여몽연합군을 만들어서 일본을 2차례 정벌 하지만 태풍을 만나서 다 뒤집어져가지고 본토에 겨우 상륙했지만 큰 전투를 못하고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태풍을 신풍이라 그래서 그 뒤에 가미까제가 신풍이에요. 여몽연합군을 막아준 신풍이 가미까제입니다. 그랬는데 요 뒤에 고려가 망할 때까지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은 2개의 큰 도적대가 있었는데 하나는 홍건적. 홍건적도 고려를 쳐들어와서 공민왕이 안동까지 피난을 갔잖아요. 그렇게 심하게 왔었고 우리가 역사에서 잘 모르는 거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들어봤나 봐. 합단적이라고 있어요. 합단적. 얘 또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이거 막아내느라고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합단적은 뭐냐면은 원나라를 세운 징기스칸의 그 이제 왕권이 이어질까지 걔네들도 칸을 이어가는데 칸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왕권 다툼에서 진 놈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원의 주력에 밀려서 들어와서 고려를 친 거예요. 그게 합단적이야. 그래서 합단적이 들어왔을 때 우리도 지금 그 대전 이남까지 막 밀려 내려가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밀려요. 그래서 원나라가 또 병력 보내주고 고려가 막아내고 그래가지고 합단적을 막아냈는데 잘 모릅니다. 생각보다 휴식하라고. 그래서 이 합단적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의외로 큰 전투가 많았는데 잘 몰라요.
그리고는 공민왕이 개혁 정치하다가 살해당하고 중국에서는 원나라도 지는 해 명나라가 뜨는 달이 되면서 고려한테 고려가 쌍성 총관부를 되찾았는데 99년 만에 명나라가 야 니네 원나라가 가지고 있던 땅은 결국 우리 땅이야 내놔. 그래서 철령이를 설치하겠다. 야 저 이러느니 요동을 치자. 그래서 요동을 치러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위화도에서 이성계가 군사를 돌려서 내려와서 우왕, 창왕, 공양왕으로 약간 과도기를 거치면서 결국은 다 죽이고 이성계가 1392년에 왕이 된 거죠. 그래서 1388년에 위화도 회군에서 실권을 잡았지만 창왕, 공양왕 몇 년 좀 끌면서 결국 1392년에 고려는 멸망하고 조선이 시작이 됩니다. 휴식하고 다음 시간에 조선이 과연 어떻게 됐는지 시작하겠습니다. 휴식하세요. 이 정리 잘한 거예요, 사실. 고려사를 잘 알아야 돼. 현장에 그릴 수가 있어요. 자화자찬하게